밤이 되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잠자리에 함께 들죠. 하지만 푸시케는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들고 호롱불에 불을 붙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쿵쾅거렸겠죠. 호롱불을 들어서 비춰보던 푸시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본 신랑의 모습은 금빛 고수머리에 하얀 피부를 갖고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한 너무나 잘생긴 사랑의 신 에로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호롱불을 들고 얼굴 가까이로 가다가 그만 등잔불의 기름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지게 되죠. 기름이 떨어졌으니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에로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등잔불을 들고 있는 푸시케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 신화 이야기 3편입니다. 미의 여신도 질투한 미녀 푸시케와 에로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스의 동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는 사랑의 신입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신인 아레스 사이에서 태어났죠. 사랑의 의미를 담은 그리스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로스인데요.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특별히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정주의라든가 애육주의와 같은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영어는요, 이 에로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에로스는 화살을 갖고 있죠. 이 화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촉을 갖고 있는 황금화살과 납을촉으로 갖고 있는 납화살이 있는데요. 황금화살에 맞으면은 남녀가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납화살에 쏘이게 되면 상대방을 혐오하게 되죠. 이 화살의 힘은 아주 강력해서 신들조차 그리고 에로스 자신조차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시케와 에로스에 대한 사랑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새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딸인 푸시케는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특별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사람들 입에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견줄 정도가 된다라는 말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푸시케가 젊고 순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던 존경과 숭배를 푸시케에게로 돌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향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고 제단에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프로디테는 너무 화가 났겠죠. 하찮은 인간 계집 하나가 인간의 도를 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신의 명예를 빛을 잃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에로스를 불러서 푸시케에게 고통을 주기로 작정을 하죠. 에로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로스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저 인간의 도를 넘은 그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저 여인에게 고통을 줘라. 저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하잘것없는 인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해다오. 너의 그 화살로 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명을 받고 에로스는 즉시 푸시케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날아왔습니다. 에로스가 푸시케의 방에 들어갔을 때 푸시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로스가 화살을 겨누면서 푸시케를 보았겠죠. 그런데 여지껏 자신이 본 어떤 신보다, 어떤 인간보다 더 특별한, 더 빼어난 아름다움을 푸시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넋을 놓고 푸시케를 바라보고 있는데 푸시케가 뭔가 이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몸을 움직였겠죠. 에로스가 깜짝 놀라서 겨누었던 화살을 거두는 과정에서 그만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고 맙니다. 황금 화살에 상처를 입은 에로스는 푸시케의 그 빼어난 미모에 홀려서 그만 사랑에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올림포스로 다시 돌아온 에로스는 그때부터 오로지 모든 생각이 푸시케뿐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녀의 마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푸시케를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푸시케에게 청혼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인 푸시케가 너무 답답했던 왕은 아폴론 신전에 찾아가서 신탁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아폴론 신전에 신탁을 전하는 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깊은 산속에 아주 험준한 산꼭대기에 독사같이 생겼고 맹수 같은 괴물이 그녀의 신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신탁이었지만 푸시케도 왕도 신의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탁이 정한 시간이 되자 푸시케는 신부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드디어 그 산꼭대기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렬은 혼례 행렬이라기보다는 장례 행렬에 가까웠습니다. 괴물에게 시집간다는데 누가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푸시케를 산속에 남겨두고 모두 돌아갔죠. 혼자 남겨진 푸시케는 너무나 두렵고 슬펐습니다. 혼자서 두려운 그 마음으로 울고 있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그녀가 잠들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감미로운 바람으로 그녀를 살포시 감싸서 깊은 숲속에 있는 으리으리한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신방에 신랑이 찾아왔죠. 푸시케는 그의 숨결이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생겼겠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인지 아니면 어떤 괴물인지. 푸시케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신랑이 푸시케에게 속삭입니다. 푸시케여, 나는 이른 밤에 왔다가 동이틀 무렵에 돌아갈 것이다. 나를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나를 확인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는 나는 너를 다시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푸시케는 낮에는 여왕처럼 궁전에서 너무 평화롭고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신랑을 만나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죠.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들은 부모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언니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궁궐 생활이 부족할 것도 없고 분에 넘칠 정도로 편안했지만 그녀는 우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자 거기에 지친 푸시케는 남편에게 얘기를 하죠. 언니들을 궁전에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시케가 너무나 간곡하게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죠. 언니들에게 나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허락을 합니다. 기별을 받은 언니들이 푸시케를 산속에 두고 왔던 그 자리로 단걸음에 달려갔죠.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그녀들을 궁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세 자매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푸시케는 자신이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언니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궁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분명 푸시케는 괴물에게 시집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푸시케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이 갑자기 배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죠. 도대체 푸시케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이렇게 부유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질투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에게 신랑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을 합니다. 푸시케는 언니들의 그 무릎에 남편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남편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다 싶어서 언니들은 푸시케의 마음에 의혹을 심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질투심의 불길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푸시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푸시케야, 네가 지금까지 남편 얼굴을 못 보고 살았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부모님께 들은 얘기로는 너는 여사스러운 뱀과 같이 생겼고 사람 잡아먹는 그런 괴물한테 시집을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를 해치지 않으면은 네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서 푸시케의 손에 단도와 등잔불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언니들은 돌아갔죠. 푸시케는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었어요. 의심에 대한 마음이. 그런데 언니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조금씩 의혹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모습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밤이 되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둘은 잠자리에 함께 들죠. 하지만 푸시케는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들고 호롱불에 불을 붙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쿵쾅거렸겠죠. 호롱불을 들어서 비춰보던 푸시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본 신랑의 모습은 금빛 고수머리에 하얀 피부를 갖고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한 너무나 잘생긴 사랑의 신 에로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호롱불을 들고 얼굴 가까이로 가다가 그만 등잔불의 기름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지게 되죠. 기름이 떨어졌으니 뜨거웠을 거 아닙니까? 에로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등잔불을 들고 있는 푸시케를. 그 모습을 보고 에로스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여인 푸시케요. 사랑하는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과 함께 갈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너와 나의 사랑을 나의 어머니인 아프로디테 여신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데, 하지만 내가 너를 벌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와 헤어짐으로써 너는 그것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 버립니다. 푸시케는 정신이 퍼뜩 났겠죠. 하지만 그 성난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에로스의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푸시케는 갑자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그 잘못된 마음, 그 의심의 마음을 속지 않은 심정으로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에로스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에로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푸시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모든 문제의 답은 아프로디테가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찾아가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처음부터 미워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꼬드겼네요.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히 인간 주제에 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려고 해? 감히 네가? 그러면서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진정 에로스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너에게 과업을 줄 테니까 한번 그 과업에 네가 응해보겠냐? 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푸시케는 하겠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업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바치는 재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옛날에 재물이라 하면은 곡식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창고에는 콩이나 밀이나 보리나 너무나 많은 곡식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딱딱 분류해서 재워놓지는 않았겠죠. 그냥 막 들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프로디테가 얘기를 하죠. 오늘 저녁까지 저 곡물들을 종류별로 다 분류를 해놔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나가버립니다. 푸시케는 그 엄청난 일의 양을 보고 기가 눌리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넋을 놓고 앉아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밤까지는 할 수 없는 양인데, 그러는 사이에 어디선가 개미 군단이 떼를 지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이 곡물들을 나달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종류별로 쫙 정리를 해놓고 싹 흩어집니다. 저녁이 돼서 아프로디테가 찾아왔죠. 그런데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이걸 했다고? 넌 분명히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했을 거다. 그래서 트집을 잡죠. 그러면서 두 번째 가업을 줍니다. 그녀의 두 번째 가업은 아프로디테 신전의 강 건너편에 있는 숲속에 황금 양이 있습니다. 그 황금 양의 털을 한 줌을 뽑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황금 양은 양떼들 중에서도 대장격이었는데 사람을 잡아먹기로 소문이 난 맹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푸시케는 그 가업을 달성하러 또 가야 되겠죠. 강을 건너는데 갈 때가 얘기를 합니다. 푸시케야, 황금양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숲속에 있다가 오후가 되면은 잠을 자러 옆에 들판으로 이동해서 잠을 잔다. 그러면은 너는 그들이 들판으로 갔을 때 그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가서 황금 양털을 주워서 모아가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푸시케는 갈 때 말을 듣고 바위틈이라든가 가시덤불이라든가 나무 밑둥치라든가 바닥에 떨어진 그 황금털을 주워서 한 뭉치를 만들어서 아프로디테에게 가져다 주죠. 아프로디테는 또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정말 네가 혼자 했다고? 할 수 없는 가업인데? 그러면 네가 다음 가업도 한번 해봐. 그래서 그녀는 세 번째 가업을 줍니다. 세 번째 가업은 아프로디테 신전 근처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골짜기에 솟아나는 검은색의 그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을 항아리에 담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꼭대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탈진 곳이고 미끄러운 곳이니 임신한 몸으로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심지어 그 검은 샘물을 지키는 용들이 있어서 그 무시무시한 용들 때문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푸시케는 또다시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서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그러더니 독수리가 푸시케가 들고 있는 항아리를 가져가죠. 그리고 검은 샘물을 한가득 날라다 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프로디테는 다시 한번 트집을 잡으면서 마지막 과업을 줍니다. 지하의 세계에 하데스의 신부인 포로세포네의 그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을 상자에 담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푸시케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하 세계는 누가 갈 수 있는 곳입니까?
네. 죽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지하세계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푸시케는 생각을 합니다. 좋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전 근처에 있는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탑에서 투신할 생각을 하는 거죠. 떨어져서 죽으면은 지하세계에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탑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번에는 탑이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를 내죠. 푸시케야, 네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떨어져 내린다면은 너는 지하세계는 갈 수 있지만 살아서 인간 세상으로는 나올 수 없다. 그런데도 네가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지하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줄게. 지하세계의 동굴 입구는 어떻게 해서 가야 되고 죽은 영혼들을 실어 나르는 스티스 강의 뱃사공에게는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고 그리고 지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머리 셋 달린 개는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푸시케는 무사히 프로스퍼네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프로스퍼네에게 하면서 푸시케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장품을 이 상자에 담아오라는 아프로디테의 부탁을 들었다. 그래서 담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니 프로스퍼네가 상자에 자신의 화장품을 담아줍니다. 그걸 들고 무사히 푸시케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서기 전에 갑자기 푸시케는 그 상자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스폰의 왕비는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신들이 쓰는 화장품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은 지금 4가지의 과업을 하느라고 이 몰골이 말도 아닌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에로스를 만나게 된다면 에로스가 나를 그때처럼 사랑해 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예쁘게 에로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 상자를 살며시 열어봅니다. 근데 그 순간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고 짙은 안개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짙은 안개가 나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푸시케는 그 안개를 들이마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잠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천상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던 에로스는 너무나 난감했겠죠. 자신이 등잔불에 다친 그 어깨에 대한 치료가 끝나자 에로스는 푸시케의 잠을 깨우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푸시케의 잠을 걷어서 다시 상자 안에 넣게 되죠. 그리고 도저히 이 상태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로 푸시케를 데리고 올라가죠.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을 하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제우스는 에로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에로스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거든요. 황금화살을 에로스가 갖고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에 든 이성을 자기가 어떻게 꼬셔보려면은 에로스의 황금화살은 무조건 필요했고 또 그 덕을 많이 받던 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설득하러 갑니다. 결국 아프로디테도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을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올림포스에 12신을 모셔놓고 그들은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헤도네였는데요. 그리스어로 쾌락을 의미합니다.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영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의 사랑을 정신적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프로디테는 육체적인 애욕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안에는 정신적 사랑이 온전하게 가려면 육체적 사랑에 대한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영원한 사랑은 사랑과 영혼이 만나 시련을 극복할 때 완성된다입니다.